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미 연준이 사실상 금리 인상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내년 금리 인하를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비롯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제도에 정책적 변화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의 셈법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집값의 향방에 대해선 그 어느 때보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 모시고 내년 집값부터 2040년쯤 우리나라 국토 이용의 현황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 해보겠습니다. 12월 14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 안내드렸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 모시고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아마 섭외를 희망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꿈 아닌 꿈이 된 게 내 집장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집값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좀 불확실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페드에서 미국 연준에서 이제 그 기준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내년에 아마 3회에 걸쳐서 0.75 정도 금리를 낮출 것 같은 암시를 했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중앙은행도 사실 미국을 많이 따라가는 형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금리를 낮출 것이고 사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채권 금리에 지금 반영이 이미 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금융 사이드에선 좋은 뉴스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내년에 이제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실물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요. 예. 그리고 이제 PF 사태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사실은. 그럼 PF 사태가 만약 안 좋으면 그게 또 신용 경색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인하고 나쁜 사인이 둘 다 존재하는 형편이어서 사실은 조금 굉장히 불확실한 걸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읽힙니다. 예.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조금 전망을 하는데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올해 전개됐던 부동산 흐름을 한번 가름해 보는 게 될 것 같은데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봤더니 서울 아파트 값을 기준으로 29주 만에 드디어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분명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좀 올라가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하반기엔 분위기가 달라요. 이렇게 전환된 이유가 뭡니까? 글쎄 우선 저는 이제 상반기의 그 상승은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요. 사실은 이제 상반기의 상승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정책 효과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게 나온 거 하고 그다음에 다른 정책적으로 좀 완화된 규제 완화가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올 초에 사실은 시장 금리하고 그리고 기준금리의 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는 3.5까지 올린 다음에 계속 멈춰 있었습니다만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그 국고채 금리, 그러니까 국고채 금리가 사실 주담대 금리랑 거의 연동돼 있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작년 연말에 한 4.6 하던 게 오늘 3.3까지 떨어졌어요. 굉장히 단시기에. 그래서 금융적으로도 좋았고 정부 규제 메시지가 완화되는 게 해서 기술적 반등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름 이후에 사실은 이제 기준금리 이상으로 이제 국고채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수요가 잡히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올 초는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봤을 땐 마켓 커렉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정체 또는 하락을 가는 것이 당분간은 맞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좀 봅니다. 뭐 방금 기준금리 기조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의구심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가끔 이제 전문가들이 미국의 기준금리 기조를 통해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예측하면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는 집 살 때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나 이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진짜 내가 내 집 사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까? 이런 질문과 함께
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통해서 집을 구매하는 지역들과 어떻게 보면 가격대의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 강남 지역이라든가 특히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을 리딩하는 그런 곳은 사실 정부에서 대출을 해줘서 사는 건 아닌데 그렇죠. 모든 부동산 시장을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우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금리와 부동산과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올 초에 사실은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상이 9억 이하만 가격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올랐던 게 아니고 사실 서울시 전역에서 15억 이상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거래량도 터지고 따라서 사실 이 금리하고 부동산 가격은 역외관계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면 역외관계가 맞고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미국 금리하고 우리와의 어떤 동조화인데 2020년이라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전만 하더라도 광역 시장권별로 시장이 다르게 움직였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 오를 때 지방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서울이 떨어질 때 지방은 다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2020년 이후부터는 다 같이 올라가요. 그럼 사실 그건 금융장세거든요. 근데 이 금융장세가 되는 거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팬데믹이 되면서 다 같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리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어떤 금융시장하고 우리하고 사실 거의 뭐 이런 표현은 그래서 약간 좀 종속적 관계 같은 것들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부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 기준금리가 중요해지고 그렇게 된 상황이죠,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언젠가는 끊어지겠죠. 다시요. 말씀 듣고 보니까 2020년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려가기 시작하면서 금리 기조에 영향이 크게 받았던 시점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이 동조화에 대해서 부동산이 같이 움직이는 점이 많고 그 점만 하더라도 뭐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저희가 통칭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흐름이 달랐던 기조가 많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조금 이제 집을 실제 장만하시려는 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면. 결국 올 초에는 원래는 기술적 반등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었으면 안 생길 수도 있었던 것을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 등등을 통해서 집을 쉽게 살 수 있게끔 저리로 대출을 해준 게 주요했단 말이죠. 그럼 내년 4월에도 선거인데 아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못 본 척하진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뭐 오늘도 사실은 이 신혼 가구에 대한 이 특례 대출 프로그램 같은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신혼 가구에 대한 이런 특례 대출을 차치를 하고 이 부동산 정책, 특히 금융 정책이라는 거는 정부가 사실 장난을 쳐서는 안 돼요. 이거는 한 번 들어가면 쭉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LTV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정권 때 80%였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 60% 되고 그 요율 갖고 좀 장난치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결국은 LTV 갖고 장난치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동산은 장타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한 번 정해지면 쭉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책은 사실은 만약에 이게 인센티브 정책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수혜 대상자가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아마 뭐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뭐 정치 경제학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총선이나 이런 거를 차치하고 우리가 수혜 대상자에 명확하게 하는 이런 금융 상품 같들이 한번 정해지면은 좀 쭉 갔으면 좋겠어요. 맞죠. 사실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시장 금리보다도 오히려 정부 정책이 더 많이 움직이니까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렇게 신혼주택이나 신혼부부 주택이라든가 이제 생애 첫 주택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도 궁금하지만 어찌 보면 기존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선거 때마다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허용 아니면 허들 완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냉각된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공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이 시공비 부담이 이렇게 높아진다고 했을 때 자기 분담금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아파트 재건축이요. 부시고 짓는 경우에는 토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디벨로퍼들이 지금 못 들어가는 측면이 있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많은 단지들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용적률을 꽉 차게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리모델링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약간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선거 전에 그 용적률 갖고 또 장난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용적률 한번 딱 정해졌으면 그거 갖고 장난 안 쳐요. 저는 이거 장난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렇게 리모델링이건 재건축이고는 기본적으로 수요자가 자기가 부담해서 하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서 용적률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도 물론 선거 전에 약간 장난이라고 표현해 주셨던 변경 사항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의 국토 이용의 효율적인 측면과 예측 가능성을 생각했을 땐 적합한 일은 아니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네요. 그런데 이런 그 추세도 좀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다 우리 서울과 수도권과 같은 일종의 메트로폴리탄 역할을 하는 도시에 사람들이 자꾸 몰리잖아요. 네.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몰리는 지역에 뭔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추가로 공급해야 될 의무 아닌 의무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광역교통망 혁신을 통해서 풀어야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보스턴이라든지 파리 같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도 사람들이 몰려요. 네. 예를 들어서 보스턴 같은 경우에 하버드, MIT 있고 바이오텍이 거기서 완전히 엄청나게 그 붐을 이뤘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헤지 펀드도 사실은 보스턴에서 시작이 됐고, 그러면은 그런 인더스트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보스턴 다운타운의 뉴베리 스트리트 이런 데 다 부셔버리고 초고층을 져야 되냐?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미국이 보스턴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예. 역사적 자원은 남겨야 되는 거죠. 예. 서울같이 천년 수도가 동아시아권에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상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19세기 초반에 깡촌이었고 어촌이었고 동경 19세기 후반에 된 데예요. 그죠? 그럼 서울에는 역사적 자원이 있는데 그런 논리로 이제 계속 서울을 부시고 초고층 뭐 용적률 1000%, 1500%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저는 이제 사대문 안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은 사대문 이 밖에서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지구 같은 것들을 좀 더 조성을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 뭐 신촌이라든지 아니면은 9호선을 따라서 지금 업무지구들이 계속 동과 서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새로운 업무지구들을 우리가 만들고 거기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제 주변에 광역철도망을 연결시킨다고 하면은 그때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네. 자,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를 스스로 희망했고 국가가 그거에 부합하는 형태로 추가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지방 소멸을 여쭤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지방의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지방은 사실 서울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지방의 광역 도시들을 보면은 우선 수요가, 서울 같은 경우는 경기도권에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가 줄더라도 수요가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근데 이제 지방 도시들 보면은 대구도 주변으로 빠지고요. 부산도 김해로 빠지고 나머지 광역시들의 대부분이 수요는 사실 정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작년과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방에 있는 광역 도시들 대부분이 공급 충격이 있어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는 아마 미분양으로 아마 앞으로 꽤 많이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공급이 많이 남았나 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가 그 거의 한 2년치 이상의 물건이 더 들어온 상태예요. 예, 따라서 그 지방과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미래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러면 지방에 어떻게 보면 신규 주택을 장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실수요자라면 뭐 좋은 집에서 새로 장만해서 사시면 되지만 투자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굳이 권하시는 편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죠. 네. 이제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많이 빠지는 곳들이 잡히거든요. 대구도 마찬가지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 주기 차원에서, 그리고 항상 소득, 그다음에 이자율 같은 것들 보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방의 경우는. 만약에 이런 추세가 조금 더 진행되면 또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걸 일단은 다들 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게 일반적이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적인 자산 증식의 수단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면 교수님 말씀처럼 앞으로 지방의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 한동안 부정적인 시그널이 계속된다면 지방에서 있었던 유유 자금마저도 뭔가 요즘 주식시장도 안 좋고 다른 신규 사업을 하기도 좀 그러니 그러면 그 유유 자금들 전부 다 다시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오니 이런 것들이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이나 하방 경직성을 유도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이게 보면은요. 예. 사실은 지방에서 서울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매매하냐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그게 이론적인 그런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 수치가 뭐 수요 자체를 증진시킬 만큼 대단하다고는 잡히지 않아서 그건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과대한 해석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내년 서울 입주 물량 아파트를 봤더니 여러 가지 그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주 물량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이러면 또 이제 공급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네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게 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2024년은 아마 불확실성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물 경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금융 시장에서의 어떤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부동산 공간 시장 측면에서는 내년도 입주량이 적고요. 네. 내후년도 적고요. 2년 후도 적어요. 그러니까 24, 25, 26이 다 적어요, 사실은. 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나중에는 첫 번째는 아마 전세 가격부터 계속 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전세 가격이 이 정도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지 하다가 매매로 돌아가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네. 근데 지금은 정보가 굉장히 빨리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만은 2025년에도 전세 가격 계속 상승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매매 시장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서 아마 시장이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내년하고 후년이 굉장히 다를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부동산 공급난이 내년과 내후년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기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그전 요인으로 평가하시는군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예. 예. 그러면 바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자칫 잘못하면 내후년에는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사람들이 항상 늦게 인지를 하기 때문에 예. 상승이라는 게 과거와 같은 급격한 상승 2018, 19, 20년 그 상승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최소한 시장 분위기는 바뀔 가능성이 늘 높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가격 폭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참여할지는 몰라요. 지금 상태에서. 예. 따라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공공에서 내년이 아무리 부동산 시장의 정체 또는 하락이어도 서울의 경우에 이 공급이 이렇게 과소 공급이 예측된다고 하면은 정책적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예. 지금 한다 하더라도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요즘은 절차적 민주화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신규 분양을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한다라고 해도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짓는 속도가 좀 뭐랄까 빠르지 않는 상황인데 이게 해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그래서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 기대해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는 시간이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공공에서 개입해서 공공에 있는 국공유지 그린벨트 포함입니다. 네. 저를 아마 환경하시면 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빨리 우리가 랜드 클리어링이라고 해가지고 토지 작업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이 정도 물량을 붓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가격 대비 20-30% 낮은 가격대의 집을 충분히 공급하겠으니까 이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기존의 기축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 시장에서 분양 아파트로 사람들이 관심이 옮겨갈 거예요. 그럼 상황이 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라도 주지 않으면 내후년에는 공급 쪽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네요. 요즘 이런 과정에서 또 한 가지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 어떻게 보면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막 결혼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보면 이제는 빌라는 절대 안 한다 이런 목소리도 많아요. 이게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주겠죠? 가능성이 크죠.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50%고요. 말씀하신 빌라 같은 비아파트가 50%예요. 반반이군요. 네, 반반입니다. 오히려 아파트 물량은 경기도가 많아요. 경기도가 7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전세 포비아를 젊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전세 포비아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무능하게 자기들한테 안 도와주는 것도 이들이 알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였을 땐 그거죠. 전세 포비아이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럼 아파트로 넘어가는데 아파트 매매 수요를 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자금력이 매매는 일정 부분 이상이 필요하니까요. 결국은 아파트 전세 수요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 아파트 꿈틀거리는 건 다양한 이유가 다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나중에 전세 포비아가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그 빌라의 전세 포비아요. 네. 빌라 공급량 자체가 역대 최저급으로 작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 그럼 빌라도 전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빌라마저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전세 포비아 문제 해결된 다음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가격에 내가 빌라에 살아? 대신에 아파트 전세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매매 전세 시장이 꿈틀거리는 건 서울 같은 경우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해요. 오히려 지금 아파트 전세 가격은 사실 그렇게 하방으로 돌아서지 않은 이유가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일련의 메커니즘 때문에 오히려 밑을 받쳐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설명 듣고 보니까요. 예, 지금 김경민 교수 모시고 2024년 부동산 전망 하나하나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광고 듣고요. 2024년 이후 중장기적인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망 본격적으로 해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전세 가격이 요즘 심상치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예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분들의 보편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가 갭 투자라고 부르는 게 성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전세 가격이 나름대로 뒷받침되고 있다면 또 이게 갭 투자가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되진 않나요? 충분하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 상승이 아까 말씀드린 전세 포비아에서 일로 넘어가는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세 상승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사실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월세가 오르기 때문에 월세가 올랐으면 그게 전세 같이 올라는 것이고 세 번째 이유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공급 부족입니다. 사실 올해하고 작년에도 서울시가 평균적으로 만 채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 오르는 거는 아마 앞으로 대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갭 투자라는 게 2010년대 후반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전세가 존재하는 갭 투자는 계속 있어 왔어요. 따라서 내년이 만약에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전세와 매매 가격의 스프레드가 굉장히 줄어든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2010년대 중후반에 데자부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쭉 최근 앞으로 1, 2년 사이에 전개될 부동산의 흐름에 대해서 쭉 말씀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지칭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좀 고견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하나가 지역 소멸이고 하나가 양극화고 또 하나가 인구 소멸과 함께 등장하는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쭤볼 게 1인 가구부터 여쭤볼게요. 인구 소멸하면 결국 인구가 급격히 줄면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다. 결국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지 않냐. 최근 5년, 6년 정도만 하더라도 한 300만 가구가 새로 생겼는데 그런 것들이 집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계속 만들고 있으니 그렇게 하락이라고 전망할 수는 없다. 이런 의견들이 양쪽에 팽팽한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인구가 감소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평균의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은 존재를 하는 게 그 팩트고요. 근데 그게 인구 감소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 마이너스 영향이냐? 그거는 시장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도시의 위기에 따라서 다른 거고 예를 들어서 광역권별로 중심 도시가 있잖아요. 수도권에선 서울 같은데 그럼 서울은 인구가 90년대 중반에도 1,0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2015년을 기점으로 1,000만 명이 깨져요. 그러면 20 몇 년간 서울시 인구는 한 15%가 빠져요. 그러면 지난 2, 30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빠졌냐? 아니요. 몇 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주변에 대기 수요가 존재를 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인구 감소로 직격탄을 맞는 데들은 지방에 있는 농촌 어촌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전라북도에서 전주는 굉장히 블랙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남에서도 나주라든지 광양, 포스코가 있는데 거기가 그 도시가 인구가 정체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아파트 가격이 빠질 거냐? 그거 굉장히 퀘스천어블한데 주변에는 농촌 지역은 지금 인구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그거는 예.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광역도시권별로 중심 도시에서는 사실 우리가 수요를 인구가 아니고 플러스 소득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네. 가처분 소득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가격대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인 가구는 이제 말씀은 맞아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과거엔 4인 가구가 굉장히 제일 많았어요. 예. 근데 이게 계속 시간이 들면 지금 1인 가구가 계속 많아지거든요. 예. 그 말씀은 2인 가구, 3인 가구도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아파트 시장에서 예전에는 3, 40평대 아파트 가격이 제일 평당가가 높았으나 예. 지금은 20평대 아파트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아파트 시장 안에서의 어떤 그 유닛 사이즈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흐름들을 쭉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양극화입니다. 예. 양극화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들이 제일 많아요. 어떤 거냐면 오르는 데는 더 오르고 떨어지는 데는 계속 떨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라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모두가 만약에 재산이 엄청 많아서 엄청 많다고 하면 얼마라고 해야 되나? 한 100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00억 있어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디 사실 거예요라고 하면 사실 일반인들 대부분 특정 지역 몇 개들을 다 입에 오르내리게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실제로도 뭐 스포츠 스타든가 연예인이든가 아니면 사업을 해서 갑자기 큰 돈 번 사람들도 결국 어디 이사 갔다더라 하면 그 동네들 중에 하나로 또 이사를 가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소득 분포의 양극화가 심화되면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지역은 더 오르고 그렇지 않으면 더 떨어지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조금 이 분석의 지역을 어디로 놓냐에 좀 다를 것 같아요. 양극화를 우리가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국가 정체 차원에서 양극화를 볼 것인지 네.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 안에서의 양극화를 볼 것인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아마 두 번째 질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강남이라든지 이런 좀 고급 주택가하고 네. 강북에 있는 서민 주택을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바닥을 치고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고가 주택 지역이 먼저 오르는 게 맞아요. 미국도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한 4년 또는 5년의 누적 상승률로 봤을 때는요. 예. 이게 공간 균형을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 관점에서 고가 주택가격이 만약 30% 올랐는데 서울이라는 동일한 시장에서 저가 주택이 10% 올랐다. 그럼 글로 가요. 그래서 누적 상승률을 봤을 때는 서울이 거의 비슷한 상승률도 수렴을 해요. 예.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상승률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다만 이건 있겠죠. 10억 하는 데가 100% 올라서 20억 하는 거하고 예. 3억 하는 데가 100% 올라서 6억이 된다고 했을 때 둘 간의 레벨의 차이는 굉장히 늘어나는 건 보이죠. 그렇네요. 예, 다만 예. 그래도 상승률 차원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비슷하게 가는 게 나타납니다. 서울에서는. 네, 예. 알겠습니다. 양극화로 인해서 오르는 지역, 떨어지는 지역 따로 있는가라고 했었을 땐 상승률 추세를 봤었을 땐 평균에 수렴하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 지역 소멸입니다. 이건 조금 궁극적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뭐 당연히 지역 소멸 막아야 된다라는 당위성 당연히 다 알고는 있지만 이런 의구심도 가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 결국 국토에서 사람들이 원해서 살고 싶은 지역이 한정된 곳이라면 그곳에 많은 재정 투여해서 효율적으로 살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억지로 그걸 부양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환경도 요즘 이슈인데 자연에 돌려주는 것도 대안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국가 간 경쟁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광역 도시권 간 경쟁이에요. 도시 간 경쟁. 도시 간 경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중국하고 경쟁을 못 해요. 예. 솔직히요. 근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상해나 예. 또는 북경은 경쟁할 수 있다고 봐요. 그죠? 그러면은 경쟁력 차원에서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예. 이게 제로섬 게임이 절대 아니에요. 파저티브 섬 게임이 중요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이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서 농촌이나 어촌이 소멸하는 것
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잖아요. 도시가. 그렇죠. 뭐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의 가장 핵심 도시였는데 예. 여기가 자동차 이제 공장들이 디트로이트를 떠나면서 나타난 건 뭐냐면 도심이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예. 그럼 그렇다고 여기서 뭐 도시 재생한다고 막 건물 짓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디트로이트가 한 거는 도시를 비우는 작업을 했어요. 비워요? 예, 그러니까 빈집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뭐 도시 뭐 가드닝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가는 게 맞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빈집이 많아지는 지역은 그 아마 도시를 비우는 전략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지역 소멸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역을 다 그 없애는 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고, 근데 지금 우리도 뭐 국토 이용이라는 건 다 정치권에서 큰 틀을 방향을 정하는 게 통상적인데 우리나라 구조에서 다 유권자들 표 생각하는데 어느 지역은 저희가 비우기로 하겠습니다. 이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예. 그리고 노령화가 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농촌 지역에서 코로나 전문을 하더라도 농촌 지역은 대부분이 노인층이거든요. 네. 그분들 경로당에서 합숙했어요. 예, 자식들이 올 때만 자기 집에 가서 살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서 주거 복지 차원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농촌은. 그러면은 네. 노인들을 위한 쉐어하우스를 만들든지 거기서 새로운 뭐 의료 기능을 넣든지 해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 타입을 만들고 그 지역을 비워준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이 반대할 명목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도시재생이라는 걸 했거든요. 예. 도시재생에서 보면 국토부에서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짓는 걸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를 쏟았어요. 네네. 그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 오히려 주거복지라는 게 프로그램이 더 강력한 프로그램들을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는 건물 짓는 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설계가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방 소멸을 막고 주방이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나름대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접근보다는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건 갑작스럽게 제가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만 요즘 한국의 여러 동네들을 보면 이제 한국인들이 안 사는 그 어떤 지역 블록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 교수님이야 더 외국 생활 오래 하셨습니다만 이 해외를 보면 골목 하나 잘못 들어가면 여긴 뭐 다른 동네가 돼버리는 동네가 많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이민 얘기도 나오고 수많은 얘기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도 외국인들만 집단적으로 살고 지방은 더 많고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폴리싱 기능이 확실하게 들어가면 된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민자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조선족 같은 경우에 맨 처음 오면 가리봉동에서 거주를 시작을 해요. 예. 그러다가 이분들이 경제적 성장을 이루면 대림동으로 갑니다. 그리고 대림동에서 더 경제적 성장을 걸면 자양동으로 가요. 건대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우리가 10년 전에 누가 그 마라탕이라든지 아니면은 꼬치를 먹었냐고요. 예. 새로운 문화로 이 사람들이 전파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조선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한족 같은 경우에 제도권 금융에서 파이낸싱이 안 나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양동에서 큰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은 부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렇네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뉴욕에서 19세기 주이시들이 부를 이룬 과정, 그리고 20세기에 한국인들이 부를 이룬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로 편입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따라서 좀 새로운 시작으로 봐야 되는 거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이슈는 있어요. 그거는 강력한 경찰 기능으로 그걸 통제하면 된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예를 들어서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가는 거, 그건 뭐 바람직한 일일 수 있어요. 개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도 그분이 세금 많이 냈을 테니까. 그런데 한 곳에 꼭 이런 분들이 몰려 살더라고요. 어떤 국적에 따라서. 국가 입장에서 그걸 강제로 흩어뜨리는 게 좋은가요? 그냥 놔두는 게 나은가요? 그거는 뭐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개입할 수도 없다고 보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그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차이나타운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가도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관광하러 가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그 거리라든지 아니면 그 모습 같은 것들을 잘 논다고 했을 때 대림동에 있는 대림중앙시장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은 지금 이제 관광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좀 시각을 좀 바꿔서 이거 자체를 자원이라고 인식을 하고 예.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할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과 관련된 구조적인 흐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제가 좀 열거를 해봤는데요. 외국 이민자들의 집단 거주의 흐름, 그 다음에 지역 소멸의 흐름, 그 다음에 양극화적인 흐름, 인구 소멸과 1인 인구의 증가, 이런 말씀을 쭉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종합해서요. 한 2040년에서 2050년, 그냥 제가 막연하게 중장기라는 의미로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토 이용의 현황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이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변수가 많죠. 근데 이제 예. 저는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가 저력이 있는 나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가 너무나 매력적인 도시여서 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도시권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서울은 굉장한 글로벌 도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포지셔닝 잘하면 G2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아시아권에 있는 도시들 보면은 중국이 사실은 슬쩍 약간 좀 꺾였죠. 꺾였고 예. 일본, 동경 약간 좀 올라서는 모습인데 그래도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좀 더 다이나믹하고요. 그렇군요. 예, 뭐 싱가포르, 홍콩도 마찬가지고 예. 경쟁은 싱가포르 정도인데 싱가포르는 역사가 짧아요. 네. 그러면 한국의 서울이라는 데가 어마어마한 데기 때문에 음. 그 유럽에 있는 도시들도 지금 약간 좀 죄송한 표현을 맛이 가고 있고 네. 미국 도시들 지금 뭐 이 서해안 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LA는 다운타운 지금 완전히 노숙자 문제로 해결 불가능한 상태고요. 예. 그러면 뉴욕하고 서울이 정말로 G2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지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복지 차원에서 가야 되는 것이고 예. 다만 이제 긍정적인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가 준 혜택, 그러니까 축복 중에 하나가 로컬의 재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양에서 서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구라든지 대구는 죄송합니다만 부산이라든지 또는 제주에서의 어떤 그 한국적 로컬의 어떤 자원화 가능성 우리가 확인을 했고 예. 그 관광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는 지역에 대한 차별적인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이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나라가 재미있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서울의 경쟁력은 2040년까지도 큰 기대를 해볼 만하고 그리고 지방 중에서는 로컬의 남다른 어떤 특수성에서 기반한 차별화, 그 차별화를 기반으로 한 가치가 빛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또 주목해 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걸 못 찾는 나머지 지역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그거죠. 한때 벽화마을이 유행을 해가지고 예.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다 벽화마을을 따라 했었어요. 그럼 그게 그냥 예산 낭비를 다 갚버렸어요. 사실은요. 예. 따라서 이게 역사성이라든지 장소성이라든지 아니 그 지역의 어떤 특수한 문화 같은 것들을 발굴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예. 이런 가치가 있는 데들은 괜찮습니다만은 나머지 지역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복지 정책 강화로밖에 갈 방향은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네. 예. 이런 추세에서 그러면 이제 그 만약에 교수님께서 그리고 사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결국은 많은 분들이 서울 또는 서울 인근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앞서 일부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분들에게 뭔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될 게 또 국가의 의무니까 네. 광역 교통망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지금 주의사항을 주셨잖아요. 그럼 또 이런 걱정도 들어요. 일본만 하더라도 이런 분들 광역 그 어떤 도시권에서 거주하면서 동경권으로 시내로 이제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망 만들어 줬더니 초고령 사회가 또 일정 시간 지났더니 이 어떻게 보면 전철이 경전철 등이 빈 경전철로 계속 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것도 국가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저지르는 거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제 타마 신도시 같은 경우에 예.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신도시 계획에서 실수한 이유는 뭐냐면은 베드타운 전략으로 갔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신도시는 전략을 잘 세웠던 게 뭐냐면은 예. 업무지구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분당만 하더라도 그 이제 IT와 관련된 거대한 허브 기능을 합니다. 네. 따라서 분당은 그 주변 지역에서 글로 광역 교통망이 될 정도로
그 허브가 됐어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따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 오피스 집적지라는 게 예. 한 곳에만 몰려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교외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광화문에만 있다가 60년대 여의도가 됐고 7, 80년대 강남이 생겼고요. 네. 그다음에 분당, 구로가산도 크고 홍대도 지금 미디어 관련된 거 있고 상암도 있잖아요. 예.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업무지구가 7, 8개예요. 사실은요. 성수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업무지구라는 게 지금은 서울에 있습니다만 서울 외곽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커요. 예.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광역교통망이 된다고 했을 때는 예. 사실은 이 인구가 노령화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주변 지역에서 일본에서만 우리가 목도한 문제점은 좀 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 과정에서 어찌 보면 요즘 선거와 관련된 이슈라고도 또 치부되기도 하는 행정구역의 변경.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국토를 중장기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행정구역을 서울이란 이름으로 좀 크게 넓혀가는 추세가 외국의 추세인가요? 아니면 그 옆에 위성도시들을 그래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분절적으로 해서 관리하는 게 더 추세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광역 도시 설계에 대한 논의고요. 예. 그런 논의는 사실 19세기 영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 그게 이제 가든 시티, 전원 도시 또는 사회 도시라는 명목으로 된 거고 거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타운, 서울 같은 다운타운은 업무 기능이 있고요. 신도시에도 업무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를 전반적인 교통망으로 이렇게 통합하는 것인데 이게 재밌는 게 일제 시대 때도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대경성 계획이라고요. 예. 그리고 그런 계획이 그대로 나타난 게 제1기 신도시예요. 제1기 예. 신도시는 단순히 서울에 있는 주거 기능을 분당이라든지 일산으로 그 재분배한 게 아니고 수도권 전반적인 차원에서 업무 기능을 어디다가 넣을지 거기에 맞춰서 주거 기능을 어떻게 낼지에 대한 탑다운 방식의 굉장히 고도한 정말로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훌륭한 계획을 세웠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군요. 근데 지금 굉장히 논조가 굉장히 좀 촌스럽게 김포에서 어느 지역까지 출근이 힘들기 때문에 광역화된다는 건 그 논의는 아닙니다. 예. 물론 김포에 이제 광역철도만 넣어서 그분들 출퇴근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네. 이거는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대서울 계획에 대해서 서울과 주변 지역이 지금 새롭게 고도화됐기 때문에 그 논의의 실발점은 뭐냐면은 이 대서울 계획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업무지구를 어떻게 넣을 것이고 주거지를 어떻게 분산화시킬 것이며 그 관점에서 교통 혁신을 어떻게 일어날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네. 뭐 집값 차원에서 또는 출퇴근이 어렵기 때문에 합쳐야 된다는 논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거대 담론도 아주 고견 많이 들려주셨지만 내 집장만 해야 될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집이란 무엇인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주택은 그러니까 제가 뭐 외부에서는 뭐 하락도 얘기하고 합니다만은 네. 사실 주택이라는 거는 사실은 개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고요. 그래서 항상 그 주택을 매입한다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택을 갖고 있어야지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대출이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요. 자산이기 때문에. 네. 따라서 주택은 소유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은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득 수준 그리고 자기가 항상 소득으로 얼만큼 이자를 낼 수 있는지를 좀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장타잖아요. 사이클이 네. 길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무리하게 뭐 바닥에서 사서 살 거라는 것보다는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대가를 모셔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김경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가사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익숙해져가는 거친 잠자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 또 거주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노래라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